2020 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과학탐구 영역 물리학 1 해설 강의를 맡은 안녕하세요. 물리하는 여자 차영입니다. 자, 전체적인 이야기는 총평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자, 1번 문제부터 바로 문제를 풀어볼 텐데 쉬운 문제나 단순 지식형 문제는 빨리 답을 찾고 그리고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분배해서 차분하게 개념까지 그리고 문제풀이 팁까지 다루는 그 시간으로 요 문제풀이 학평 해설 강의를 이끌어갈까 합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수영 선수가 점 P에서 점 Q까지 곡선 경로를 따라 이동을 합니다. 일단 경로가 곡선이라는 얘기는 매 시각에 따라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자, 바로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리하고 변이의 크기를 비교하게 되어 있는데, 자, 이동거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의 경로를 그대로 측정하는 것이 이동거리인 거고요. 변이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 그리고 마지막 점을 어떻게 해요? 아이고 머니나, 아유, 제가 너무 힘을 줬나요? 자, 이렇게 직선 쫙 이으면 이것이 바로 변이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측정해 보면 이동거리가 변이의 크기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 모르는 친구들은 없겠죠. 물리학 1 맨 처음에 배우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기억은 틀린 문장이 되겠고요. 자, 니은 평균 속력하고 평균 속도를 비교하는 건데 속력하고 속도 비교는 델타 T분의 델타 S로 하죠. 이동 거리면 속력, 평균 속력, 그리고 변이이면은 평균 속도가 되는 건데 델타 T는 똑같겠죠, 여러분? P에서 Q까지 수영 선수가 다이빙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 보기 기억번에서 뭐였어요? 이동 거리가 변이의 크기보다 컸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 속력이 평균 속도의 크기보다는 커야 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옳은 문장이 되겠어요. 자, 마지막 디귿번 속력이라고 하면 빠르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운동 방향은 말 그대로 운동 방향을 말해주는 건데 맨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곡선 경로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인 거고 그리고 이렇게 이 수영 선수가 다이빙 하는 동안 수영 선수한테 작용하는 힘이 있죠. 바로 뭐예요? 중력이에요. 물체에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중력은 항상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는 구간, 중력과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직선으로만 운동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력과 반대, 중력과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빠르기도 같이 바뀝니다. 즉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경우에 높이가 달라지게 되면 그 물체의 빠르기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중력, 힘이 작용하니까 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디귿은 옳은 문장. 그래서 니은, 디귿, 옳은 문장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은 우리 모평이면 1, 2, 3, 4번 이쪽에는 정말 쉬운 문제 주는데 이 2번 문제에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가원 기출 문제나 그다음에 연계 교재인 수능 완성은 이제 여러분들 다 완벽하게 끝까지 못 갔더라도 수능 특강만이라도 잘 해놨으면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매우 유사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자, 2번 문제는요.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등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t = 0일 때 기준선 P에서 출발해서 기준선 R까지 운동하고 있는 거고 t = 6초일 때 기준선 Q를 통과, t = 8초일 때 R을 통과합니다. 결정적 힌트가 있어요. Q와 R 사이의 거리는 21m라는 거고 그리고 또 Q와 R, 자동차가 Q에서 R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2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시간이 2초라고 나와 있죠. 2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21m예요. 그러면 21m를 2초로 나누면 이게 뭡니까? 바로 평균 속력 혹은 평균 속도가 되는 거죠. 방향이 바뀌지 않을 때는 속력이나 속도의 크기가 똑같으니까요.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준 거냐? Q에서
A부터 R까지 이 자동차의 평균 속력을 알려준 거예요. 얼마예요? 그대로 2분의 21 미터 퍼 세크. 2분의 21 미터 퍼 세크. 이게 바로 평균 속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함께 수능 개념, 수능 특강을 들은 친구는 알겠지만 평균 속력,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또 6초와 8초 사이의 중간 시각, 즉 7초에서의 순간 속도와 똑같아요. 다시 정리할게요. 등가속도 운동을 할 경우 평균 속도가 바로 중간 속도예요. Q와 R 속도의 중간 속도, 그게 바로 평균 속도고, 그리고 이 중간 속도는 6초와 8초 사이인 7초대의 자동차의 순간 속도와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등가속도 운동에서 가장 강력한 문제 풀이가 그 도구가 바로 뭐였어요? 바로 VT 그래프였어요. 그러면 VT 그래프 처음에 정지,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1차 함수 직선 쫙.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바로 7초대의 이 자동차의 속도가 얼마이다? 2분의 2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이제 좀 술술 풀리죠? 기울기를 구하면 기울기가 가속도예요. 7분의 2분의 21. 자, 이거 계산하면 가속도는 2분의 3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는가? 평균 속도가 중간 시각에서의 그 물체의 실제 속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요거를 알면 보기 제시문은 이제 쉬워져요. 자, 니은 t 이퀄 4초일 때의 속력은, 자, 여러분들 어려울 게 없잖아요. t 이퀄 4초일 때의 속력은 기울기를 알고 있으니까. 자, 4초일 때 요 기울기가 2분의 3이 되기 위해서는 4초일 때의 자동차의 속력은 6m/s여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 디귿. t 이퀄 2초부터 t 이퀄 6초까지의 이동 거리를 구하래요. 그럼 얘는 t 이퀄 2초일 때의 속력과 t 이퀄 6초일 때의 속력만 알면 그래프의 면적을 구하면 그게 이동 거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2초일 때. 자, 2초일 때 역시 기울기는 2분의 3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2초일 때 이 자동차의 속력은 3일 거고, 그리고 6초일 때의 속력은 역시 기울기가 2분의 3을 만족하려면 6초일 때 이 자동차의 속력은 9m/s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바로 뭐였어요? 2초부터 6초까지 물체의 이동 거리니까 2초부터 6초까지 이 그래프, 즉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하면 그게 바로 이동 거리가 되겠죠? 사각형으로 나누고 삼각형으로 나눠서 각각 면적을 구하면 그 면적의 크기가 24가 나오고 24m가 바로 2초에서 6초까지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옳은 문장, 기억 디귿 옳은 문장이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번은 3점 배점 돼 있고, 그리고 일쪽에 나와 있지만 결코 이제 쉬운 문항은 아니에요. VT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특히 등가속도에서의 평균 속도의 의미도 알아야만 이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문제 틀린 학생들은 이 2번 문제를 꼭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익숙하게 만드시기를 바랄게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디지털 카메라의 한 부품인 전화 결합 소자 CCD, 얘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 CCD, 전화 결합 소자, 이거 우리 뭐 배울 때 이 CCD를 배웠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광전 효과예요. 광전 효과는 빛의 입자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뭐예요? 이건 단순 지식이에요. 외우지 않으면 풀 수 없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디지털 카메라의 한 부품인 전화 결합 소자는 영상 정보를 기록하는 소자로, 자, 광다이오드. 광다이오드 역시 바로 뭡니까? 광전 효과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광다이오드는 15번 문제에 광다이오드의 메커니즘, 광다이오드의 원리를 묻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되어 있어요. 15번에서 다시 광다이오드의 기작에 대해서는 알아보도록 하고, 자, 어쨌거나 광다이오드 CCD가 나오면 무조건
광전 효과예요. 전하 결합 소자에 빛을 비추면 전자가 발생하는 기역번에 들어갈 용어는 광전 효과. 그리고 이 광전 효과에 의해 전류가 흐름으로 빛의 입자성이죠. 그래서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4번은 요런 거 한번 보셨어요. 저도 이 친구 집에 예전에 놀러 갔다가 이런 게 있어서 정말 신기했거든요. 지면 위에 있는 받침대가 있고 지구본이 공중에 떠서 일단은 정지해 있어요. 지구본이 정지해 있다는 얘기는 이 지구본에 작용하고 있는 알짜 힘이 얼마이다? 그렇죠. 0이에요. 정지하고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하는 물체에는 알짜 힘이 무조건 0이어야만 돼요. 받침대와 지구본의 무게는 각각 W로 같다고 합니다. 자, 무게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무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력이죠. 지구본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 무게가 W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중력만 작용하면 지구본 어떻게 돼야 돼요? 떨어져야 되죠. 그런데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알짜 힘이 0이기 때문에,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누군가가 이 지구본을 위쪽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힘 F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알짜 힘이 0이기 위해서는 F와 지구본의 무게인 W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자, 그럼 여러분들 도대체 이 지구본에게 위쪽 방향으로 힘을 주는 건 그러면 무슨 힘일까요? 제 생각에는 지구본의 요 끝과 이 위쪽 북극 쪽에 있는 그다음에 요 받침대의 윗부분이 아마 자석일 거예요. 자기력, 잡아당기는 거죠. 서로 잡아당기고 그리고 지구가 지구본을 잡아당기고 그 자기력과 중력이 같기 때문에 이 지구본은 알짜 힘이 0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작용 반작용 알고 있죠. 요 녀석이 지구를 F의 힘으로 잡아당겨요. 작용. 그럼 반작용은요. 마찬가지로 지구본이 똑같은 힘으로 요 녀석을 잡아당겨야 되겠죠. F의 힘으로. 근데 F의 크기가 뭐랑 똑같았어요? 지구본에 작용하는 중력, 지구본의 무게 W와 똑같았어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보기 볼게요. 기억번. 지구본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 맞습니다. 자, 니은. 받침대에 작용하는 중력. 지면이 받침대를 떠받치는 힘,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은 정말 어렵지가 않아요. 왜? 주어, 목적어만 바꾸면 돼. 니은, 받침대에 작용하는 중력을 풀어서 쓰면 지구가 받침대를 잡아당기는 힘. 그럼 주어, 목적어 바꾸면 받침대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 반작용이죠. 니은은 틀린 문장이에요. 자, 디귿번. 받침대가 지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자, 받침대의 무게도 얼마라고 했어요? 받침대의 무게도 W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받침대는 W로 지면을 누르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왜? 지구본이 이 받침대의 윗부분을 잡아당기는 힘 F도 있기 때문에 받침대가 지면을 누르는 힘은 바로 받침대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에다가 지구가 받침대의 윗부분을 잡아당기는 F까지 더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F의 크기가 W하고 똑같았잖아요. 그래서 받침대가 지면을 누르는 힘은 이 W가 돼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문장이고요. 옳은 것은 기억,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번과 같은 경우에는 힘의 평형 그리고 작용 반작용을 묻는 문제인데 이번에 여러분들 새롭게 바뀐 교육과정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이번에 새로 바뀐 교육과정 성취 수준에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바로 이 힘의 평형 그리고 작용 반작용 특히 작용 반작용 관계를 알고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만으로 한 문제가 구성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로따로 보면 힘의 평형, 작용 반작용이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엮어 놓으면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확실하게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그림만 딱 봐도 연력학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연력학. 그림과 같이 단열된 실린더 그리고 단열된 피스톤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는 기체 ABC가 있습니다.
두 피스톤이 정지해 있대요. 자, 그러면 A에도 기체가, B에도 기체가, C에도 기체가 있을 거고 이 기체들이 각각의 피스톤을 압력을 작용하고 있을 텐데 피스톤이 정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A와 B와 C 기체의 처음 압력이 같았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요 B에다가 열을 서서히 가한 거죠. 그래서 B의 상태를 압력 부피 그래프, 자, B 압력도 증가하고 부피도 증가합니다.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 B점에서, 즉 기체 B의 압력이 2P가 되는 순간에서 역시 또 두 피스톤이 정지해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럼 이때 B점에서의 압력을 P'이라고 하면 결국은 뭐냐면 A 기체와 B 기체와 C 기체의 B점에서의 압력 P'이 역시 또 같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이 B점에서 기체 B의 압력이 얼마라고 했어요? 2P. 그러니까 A하고 C의 이 B점에서의 압력도 역시 2P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하고 보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번. B에서 C의 압력 10뿐만이 아니라 A도 마찬가지예요. 2P이고요. 기억은 옳은 문장이고. 자, 니은 AB 과정에서 B가 한 2를 구하는 건데 압력 부피 그래프거든요.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는 바로 이 그래프의 면적이 기체 B가 한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면적 사각형이니까요. 사각형, 삼각형 나누어서 사각형의 면적은 PV,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PV, 합하면 2분의 3PV. 이게 바로 뭐예요? B 기체가 열 받아서 부피가 팽창하면서 한 1의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번 한번 볼게요. A와 B 과정에서 A와 C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의 합을 구하는 건데 A하고 C는 여러분들 단열 압축한 거죠. 왜냐하면 B 기체가 팽창하니까 A하고 C는 부피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단열되어 있는 피스톤이기 때문에 A하고 C는 열을 흡수하거나 열을 방출하지 않아요. 단열 압축인 거죠. 그러면 우리 단열 압축의 경우 열역학 제일법칙에 의해서 만약 기체가 열을 흡수했으면 외부에 일하고 그리고 남는 열이 있으면 내부 에너지 증가로 가는 건데 이게 단열이다 보니까 Q는 0이 되는 거고 그리고 A하고 C는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W가 마이너스 값. 따라서 델타 U는 플러스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좌변이 0을 만족하려면 바로 뭐예요? 이 기체가 받은 일의 양과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물었냐면 A와 C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의 합을 물었거든요. 자, A하고 C의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은 A하고 C가 받은 일의 크기와 똑같아요. 근데 A하고 C는 누구로부터 일을 받았어요? B로부터 일을 받았죠. 왜냐면 B가 각각의 두 피스톤에 힘을 가해서 다른 말로 일을 해줘서 피스톤을 갖다가 밀어냈잖아요. 그러니까 A하고 C는 B로부터 일을 받은 거죠. 얼마만큼? 바로 B가 한 일의 양인 2분의 3PV만큼 A하고 C는 일을 받아서 2분의 3PV만큼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린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만 옳은 문장,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이 5번 문제도 열역학 문제인데 이것도 결코 쉬운 문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정말 쉬운 문항은 1번, 3번 빼놓고는 정말은 조금씩이라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쪽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6번 선생님이 총평해서 킬러 문제로 분류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도 그림만 딱 보면 별로 그렇게 킬러 문항 같지는 않아요. 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마찰이 없는
그 빗면, 마찰이 없는 수평면이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A하고 B가 충돌하니까 이거는 운동량 보존 법칙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림도 굉장히 단순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문제를 까다롭게 출제를 했다는 것에 저는 또 이 출제한 그 선생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재밌는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인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인데 그 개념을 적절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상황은요. 가하고 나 빗면에서 물체 A를 각각 높이 h, 4h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았죠. 가만히 놓았다는 얘기는 결국 A의 처음 속도는 이제 0이라는 것을 주운 거고, 그리고 이 수평면에는 정지하고 있는 B가 있었는데 이제 A가 내려오는 거예요. A가 내려와서 B하고 충돌한 이후 A의 속력이 V, 나번에서는 4H에서 내려왔죠. 나번에서 B하고 충돌한 A의 속력은 2V. 자, 그리고 이때 조건, 가에서 충돌 후 B의 운동 에너지를 E라고 할 때 나에서 A하고 B가 충돌하는 동안 A로부터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물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가장 직접적인 문제, 나에서 A로부터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자, 여러분들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요, 충격량이 뭐죠?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B의 충격량, 선생님이 충격량 I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은데 이제 조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충격량을 선생님이 요 I로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B의 충격량은 뭐냐면 B의 나중 운동량 빼기 B의 처음 운동량이거든요. 자, 그럼 나번에서 B의 나중 운동량은 B의 질량 곱하기 B의 나중 속도를 VB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에서 처음에는 B가 정지했으니까 0이에요. 갖고 질문이 좀 어려워요. A로부터 B가 받은 충격량. 그런데 결국 써보니까 뭡니까? 바로 뭐예요? 충돌 후 B의 운동량. 그것을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왜 그래요? 처음 B의 운동량이 0이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이 곧 B의 충돌 후 운동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풀어볼 텐데, 자, A가 빗면에 내려와서 이 수평면을 지날 때 가번에서의 A의 속력을 V1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높이 4h인 곳에서 A가 빗면을 내려와서 수평면을 지날 때의 A의 속력을 V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고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럼 먼저 가번에서 A의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조금 밑에다가 쓸게요. 가번하고 겹칠까 봐. EmgH고 이만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몽땅 다 운동 에너지가 된 거죠. 2분의 1 m V1의 제곱, 처음에는 정지했으니까 0 빼나마나.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질량이 지워지면서 결국은 A의 속력 V1이 루트, 제가 힘이 센 게 아니고 요즘에 너무 습해가지고 분필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V1이 루트 2gh.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식을 보면 알겠지만 빗면에서 내려왔을 때 정지한 물체가 빗면에서 내려왔을 때의 속력은 2gh 루트, 즉 높이하고 상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나번에서 높이 4h에 정지했던 물체가 내려왔을 때 A의 속력 V2는요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2g에 h 대신에 4h를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그건 결국 뭡니까? 2g에 4h니까 루트 4 빼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V1, V2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있죠. 가에서 충돌 후 B의 운동 에너지를 E라고 하겠대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직접적인 질문이 바로 뭐였냐면 B의 나중 운동 에너지를 나번에서 찾는 것, 아니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운동량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에서 B의 운동 에너지를 E라고 줬으면 결국은 우린 뭐냐면 그 운동 에너지 E를
운동량에 관련된 걸로 바꿔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가번에서 충돌 후 B의 속력을 VB, 나번에서 충돌 후 B의 속력을 VB 프라임이라고 써보면 여러분들 그 물질파, 대단원 3단원 물질파가 MV분의 람다고 이 MV를 저하고 공부했던 친구는 제가 식을 유도해주고 외우라고 했어요. MV는 루트 2M 2K다. 그런데 딱 보니까 여러분들 그 오선지 형태가 바로 이 루트 2M 2, 2는 여기에서 B의 운동에너지. 그럼 뭐예요? 아, 운동에너지와 빨리 운동량 관계식을 써야 되겠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 B의 운동 에너지를 한번 써볼게요. B의 운동 에너지가 뭐였냐면 2였거든요. 문제에서 2를 주었죠. 자, 이 2가 2분의 1 B의 질량 곱하기 B의 속력의 제곱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 이렇게 고칠 수 있죠. 자, 요 식은 2m분의 mv B의 제곱. 요거 계산해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요 MVB가 바로 뭐냐면 A하고 충돌한 후에 B의 운동량이에요. 즉 B의 운동량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루트 2M2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뭔가 얘를 이제 실마리 삼아서 그 오선지 형태가 구성이 됐구나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럼 이제 나번으로 다시 가서 나번에도 운동량 보전 법칙, 또 가번에서도 운동량 보전 법칙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놓은 거죠. 자, 그럼 먼저 가번에서 운동량 보전 법칙을 한번 써보면 자, A의 속력이 V1, 근데 A의 속력 V1이 루트 2GH였거든요. 그럼 충돌 후에는 A만 운동하고 있었으니까 A의 운동량, A의 질량 곱하기 루트 2GH. 이게 A의 운동량이죠. 자, 이것이 충돌 후 EM에 A의 속력 주어졌죠. V. 자, 그리고 충돌 후 B의 운동량, B의 질량 곱하기 B의 속도. 그 결과가 얼마였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루트 2m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나번으로 가볼게요. 자, 나번 수평면에서의 A의 속력 V2는 2m의 2 루트 2GH. 자, 이퀄 역시 A의 질량 2m. 그런데 충돌 후 A의 속력이 얼마가 됐어요? 2V가 됐어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바로 뭡니까? 충돌 후 B의 운동량, B의 질량 곱하기 충돌 후 B의 속도 VB 프라임. 이렇게 써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세요? 자, 요 좌변에 있는 항 가번보다 2배가 커요. 자, 우변에 있는 이 첫 항 가번보다 2배가 커요. 그러면 요 나머지 항도 요 녀석이 이 녀석보다 몇 배 커야 되겠어요? 2배 커야 되겠죠? 따라서 MVB 프라임이 2배의 루트 2M2가 돼야 되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시 중력만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아야 된다. 그래서 각각 수평면에서의 A의 속력을 구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B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B의 운동량을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문제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주가 아니고 운동량 보존 법칙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운동량에 관련된 것으로 바꿔치기 한 거죠. 운동 에너지를.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여러분? 방금 말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쓴 거예요. 그래서 가하고 나하고 비교해 보니까 아, 2배씩이 크구나. 2배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6번 문제는 저는 참신한 문제였어요. 참신한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참신한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얼마든지 수능에서도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할 수 있거든요.
잘 알아두시고요. 자, 7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탐구에 관련된 문제죠. 탐구 활동. 그래서 6번에서 어려운 문제 풀었으니까 자, 7번은 빨리 할 수 있는 문제. 자, 지금 유리판과 사포에서 나무판을 O에서 P까지 당겼다가 놓으면 마찰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탄성력이 작용하니까 탄성력도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면서 계속 이렇게 진동을 해야 되는데 마찰이 있다 보니까 바로 이 접촉면에서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로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전환되죠. 그래서 진동하다가 그 폭이 작아지면서 정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을 보니까 유리판은 5초, 사포는 2초. 사포는 굉장히 빨리 정지했어요. 그럼 뭐예요?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빨리 열 에너지로 대거 많이 전환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 보기 보도록 할게요. 기억, 다에서 나무 토막이 진동하는 동안 마찰에 의해 열이 발생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진동을 멈추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고요. 니은, 나무 토막을 놓는 순간부터 나무 토막이 멈출 때까지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는 유리판 위에서가 사포 위에서보다 더 크죠.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오래도록 진동을 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진동하는 동안에 이 나무 토막이 왔다 갔다 하는 이동 거리가 더 크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니은도 옳은 문장이고 자, 디귿번 다에서 나무 토막이 P에서 O까지 이동하는 동안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의 제곱이고 x가 바로 뭐예요? 평형점으로부터의 변형된 거리인데 최대 P까지 늘렸다가 놓으면 바로 뭡니까? 그 x가 점점 줄어드는 거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죠. 그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것만큼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마찰까지 있으니까 일부 열 에너지로도 전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디귿번 다에서 나무 토막이 P에서 O까지 이동하는 동안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해야 되죠. 그래서 기억 니은만 옳은 문장이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에 학평뿐만이 아니라 모평 대수능에서도 이번엔 반드시 출제가 될 거고 6월 모평에서는 20번 킬러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반드시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기본 개념과 어려운 정량적 계산 문제까지 잘 준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라요. 자, 8번은 열기관이고요. 열기관에서의 열효율에 대한 문제인데 자, 지금 열기관 A 그다음에 B 두 가지 상황에서 열기관의 열효율은 일정하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A 상황 볼게요. 200kJ만큼 열을 공급했는데 150kJ만큼 열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그 차이인 50kJ만큼만 이 열기관은 일을 했다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이 열기관의 열효율은 자, 열효율이란 내가 너한테 200만큼 줬어. 근데 그중에서 네가 50만큼 일을 안 했네. 그게 열효율이죠. 4분의 1이에요. 자, 이 4분의 1을 B 상황에서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러면 B 상황. 자, 공급받은 열 Q1을 우리 그냥 니은이라고 할게요. 자, 내가 니은만큼 열을 공급해 줬어. 그런데 너는 30kJ만큼 일을 안 했구나. 그래도 이 계산 결과 열 효율은 4분의 1 만족하려면 니은은 120줄 들어가야 될 거고 120줄에서 120kJ 자, 120kJ에서 30kJ만큼 일한 거니까 나머지 90kJ은 저열원으로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기억하고 니은의 B를 물었네요. 50대 120, 5대 12. 정답은 2번. 그래서 어렵지 않게 8번 문제는 여러분들도 잘 풀었을 것 같아요. 자,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9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가 XY 평면에 각각 X는 마이너스 T,
X는 D인 점에 수직으로 고정되어 있고 A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IA, IB 그리고 점 PQR X축상의 점 표는 원점 O와 그리고 P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즉 두 도선에 의한 합성 자기장을 묻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치는 원점 그리고 X 이퀄 P 두 가지가 우리한테 이제 실마리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로 주어진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위치 O부터 따질래요? 아니면 위치 P부터 따질래요? 저 같으면 P부터 따질 거예요. 왜? P에서 두 도선에 의한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뭡니까? 0이죠. 이게 가장 결정적인 힌트예요. 다른 조건이 있더라도 일단은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부터 해놓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P 한번 볼게요. 자, P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려면 A 도선과 B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일단 반대여야 되죠. 그 얘기는 뭐예요? A 도선과 B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여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전류의 세기는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그리고 떨어져 있는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면 P점에서는 B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P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0이라는 사실로부터 첫 번째, 도선 A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보다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더 커야만 한다로 알 수 있고 그리고 얘는 간단하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 이제 개념을 물은 거예요. 크냐 작냐. 그런데 몇 대 몇이냐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정량적 계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P에서 A까지는 D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자, P에서 B까지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3D만큼 떨어져 있어요. 즉 거리가 A하고 B가 1대3. 그런데 P점에서 A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같아야 돼요. 방향은 물론 반대. 그렇다고 하면 전류의 비도 A하고 B가 몇 대 몇? 1대3이 돼야 돼서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I라면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3I라는 것도 우리는 부수적으로 알 수는 있어요. 자, 기억번 IA와 IB의 대소관계를 비교한 거죠. 이렇게 표현돼야 되니까 기억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번을 보니까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물어보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힌트, 위치 O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 플러스 Y 방향이라는 것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자, 위치 O라고 하면 이제 이게 원점이에요. 그러면 A하고 B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전류의 세기는 B가 더 크죠. 그러니까 원점 O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보다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더 크고 그리고 따라서 B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합성 자기장의 방향인 플러스 Y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B에 의해서 원점의 플러스 Y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B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고 P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기 위해서는 A, B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하니까 A에는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만 돼요. 그래서 니은은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 자기장의 방향을 이번에는 Q하고 R하고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 비교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두 도선 중에 누가 더 그 지점의 자기장의 세기가 큰지를 비교하면 돼요. 그게 가장 문제를 풀 때 빠르더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Q에서 자, Q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비교해 보면 전류의 세기가 A보다 B가 더 크고 거기다가 Q까지의 거리는 B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Q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A보다 B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은 누구 거를 따라야 되겠어요? B 걸 따라야 되겠죠? 자, 그럼 B는 Q의 플러스 Y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요. 근데 사실 이 Q는요,
자, A도 어때요? A는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A도 Q에 나오는 방향으로 아니 Q에 플러스 Y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A하고 B하고 어쨌거나 둘 다 따져줘야 되잖아요. 같은 방향이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 같은 방향이든 반대 방향이든 둘 중에 하나만 우세한 것을 결정하세요. 그래서 그 녀석만 따져주면 돼요. 그럼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R로 와볼게요. 자, R은요. 전류의 세기가 B가 큰데 가까이 있는 것도 B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R에서도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보다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더 크다는 거고, 따라서 이 B는 R에서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Q하고 R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 돼야만 돼서 디귿은 틀린 문장. 그래서 정답은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과 같은 경우 합성 자기장에 대한 문제이고, 이런 조건이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고요. 이렇게 크다 작다로 물을 수 있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유의하시고, 자,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이죠. 수소 원자 모형.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전기력의 크기까지 함께 연합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요것은 여러분들 그냥 무엇을 물어볼지 굉장히 다양하게 물어볼 거리가 많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냥 보기 재심으로 빨리 가서 OX를 판별하는 것이 더 시간을 우리가 아껴 쓸 수 있어요. 자, 기억번.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 R하고 Q하고 비교하는 거죠.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바로 이 화살표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두 에너지 준위의 차이, 두 에너지 준위의 차이, R이 Q보다 크죠. 그래서 기억번은 옳은 문장이고요. 자, 니은번.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 두 개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 이것이 바로 플랑크 상수 곱하기 빛의 진동수잖아요. 그러니까 H는 상수니까 두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크면 그때 방출되는 광자 혹은 빛의 진동수도 큰 거니까 빛의 진동수 Q하고 그리고 P하고 비교하는 건데, 결국 뭐 비교하면 돼요? 두 에너지 준위의 차이, 결국은 역시 화살표의 길이를 비교하면 돼요. 그럼 화살표가 긴 것이 P보다는 Q, 따라서 진동수도 P보다는 Q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요거는 정확하게 몇 배냐고 물었잖아요. 자, 몇 배냐고 대답을 하려면 계산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 P에서의 방출되는 빛의 혹은 광자의 에너지는 요 두 값의 차이, 얼마냐면 1.89 전자볼트. 그 다음 Q에서는요. 이 두 값의 차이 2.55 전자볼트.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두 배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번. 양자수 2, 3. 양자수 2, 3이라는 것은 전자가 두 번째 궤도에 있을 때, 전자가 세 번째 궤도에 있을 때 핵과 전자 사이에 거리가 나와 있고, 그리고 그때 전기력의 크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자, 전기력이라고 하면 쿨롱 법칙 쓰면 되죠. 쿨롱 상수, 그리고 전하를 띤 두 입자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 4R의 제곱. 자, 그리고 원자 핵이 띄고 있는 전하량을 Q1이라고 하고 전자의 전하량을 Q2라고 하면 이게 바로 N=2에서의 전기력이 되는 거예요. 기억의 크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니은에서의 전기력은 쿨롱 상수에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9R이니까 조심할 것. 9R에 제곱해줘야 되고, 그리고 원자 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전하량은 수소의 경우니까 바뀌는 게 아니죠. 그러면 Q1, Q2는 일정한 값이고 쿨롱 상수 K도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결국 전기력의 비는 16분의 1 대 81분의 1이 될 겁니다. 디귿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력 같은 경우에는 R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우리가 9번에서 풀었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그냥 R의 반비례가 있었죠. 꼭 구분해서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 자성체의 종류와 그 특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자, 가와 같이 자화되어 있지 않은 자성체의 A, B를 막대 자석에 가까이 하였더니 A와 자석 사이에는 서로 미는 자기력. 우리 자성체에는 강상반이 있는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외부 자기장으로부터 밀리는 것은 반자성체죠. 그래서 A는 반자성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자, B와 자석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을 했대요.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하는 자성체는 강자성체 혹은 상자성체가 있어요. 아직 둘 중에 뭔지는 보류. 그런데 이렇게 와보니까 이번에는 A하고 B, 막대 자석을 치우고 가까이 했더니 A하고 B 사이에 자기력이 작용을 했대요.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제거되면 자성의 성질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사라져도 자기의 자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상자성체는 반자성체하고 마찬가지로 외부 자기장이 사라지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성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B가 상자성체라고 하면 자, A하고 B 외부 자기장이 없으니까 둘 다 자성을 안 띄어서 자기력이 작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력이 작용을 한다는 얘기는 B가 강자성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B가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이 사라지더라도 자기의 자성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결국 뭐예요? B 자체가 자석이 됐다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A하고 B의 정체를 파악을 했어요. 자, 답원으로 옵니다. 자, 답원은 실에 매달린 막대 자석 연직 아래에 수평한 지면 위에 A를 놓았대요. 자, A가 뭐였어요? A가 반자성체였잖아요. 외부 자기장이 있으니까 A하고 외부 자기장은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려면 A 반자성체의 윗부분은 N극, 아래 부분이 S극으로 자기화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막대 자석은 A를 밀어내고 A도 역시 막대 자석을 밀어내겠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 보기 볼게요. 기억번 A는 반자성체여야 되죠. 기억은 틀린 문장. 니은 나에서 A하고 B는 강자성체 자석이거든요. A는 반자성체. 어때야 돼요? 서로 밀려야죠. 그래서 니은은 옳은 문장이고요. 자, 디귿번 다에서 지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자, 요거 주어 목적어 뒤집으면 A가 지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를 물은 거예요. 그럼 일단 자석이 A를 밀어내니까 A가 막대 자석으로부터 받는 자기력으로 지면을 밀을 거고 그리고 A에도 질량이 있다고 하면 A에 작용하는 무엇도 있겠어요? 중력도 있겠죠. 따라서 A는 지면을 A에 작용하는 중력 혹은 다른 말로 A의 무게 플러스 막대 자석으로부터 받는 자기력의 합으로 밀어내요. 그럼 반작용으로 지면도 마찬가지로 A의 무게 더하기 A가 받는 자기력의 크기를 합한 것만큼으로 밀어내겠죠. 따라서 디귿 다에서 지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A의 무게보다는 커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1번은 자성체의 종류하고 특성 그리고 또 뭡니까? 힘의 평형 혹은 작용 반작용까지도 함께 연합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자, 이것도 단순 지식형 문제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외우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 외워놔야만 되는 겁니다. 자, 온도 T0에서 반도체 A의 에너지 띠 구조래요. 자, 원자과 띠가 띠라가 되어 있다는 것은 에너지가 이 띠 사이에 굉장히 무수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모두 같지 않습니다. 자, 니은 원자과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려면 외부로부터 띠 간격 이상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해야죠. 니은은 틀렸고요. 자, 도체는 반도체보다 전기 전도성이 좋습니다. 디귿은 옳은 문장. 정답 2번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1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3번은 이제 파동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A하고 B하고 파장도 같고 속력도 같다고 해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이제 두 파동이 겹쳐지는 중첩이 되겠죠. 그래서 중첩된 결과 자, A하고 B의 마루끼리 만나서 진폭이 커진 그림을 나번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상황은요. t = 0초일 때 순간의 모습이었고 나번은 1초가 지난 후 A하고 B가 중첩된 모습을 나타냈대요. 그럼 여러분들 중첩된 모습이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A의 마루에 빨간 리본 달고 그리고 B의 마루에는 연두색 리본을 달아볼게요. 자, 요 녀석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1초 동안 이동하다가 여기서 바로 뭡니까? 빨간색 리본과 연두색 리본이 서로 중첩돼서 진폭이 커진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들 보세요. 빨간색 리본 x = -5에 있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x = -1까지 갔어요. 몇 미터? 아니 몇 미터가 아니라 단위가 센티미터네요. 몇 센티미터 이동한 거예요? 4cm 이동한 거죠. 몇 초 동안에? 1초 동안에. 이게 바로 뭡니까? 파동 A의 속력이고 A하고 B의 속력은 같다라고 했으니까 동시에 B의 속력이기도 해요. 자, B도 한번 따져보면 x = 3인 곳에 있다가 자, 이 B가 어디까지 갔어요? x = -1인치죠. 그러니까 B도 역시 1초 동안에 4cm를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억번은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니은 B의 주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파동에서 공식이 달랑 하나밖에 없었어요. V는 F람다. 동시에 T분의 람다. 자, 우리 구했잖아요. A하고 B 둘 다 속력이 얼마였어요? 4cm/s였어요. 자, 그럼 이것이 그대로 주기는 모르니까 T. 파장은요? 파장은 구하면 되죠. 마루에서 마루까지 하나, 둘, 셋, 넷. 파장 4cm. 자, 그렇다고 하면 주기는 얼마? 1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옳은 문장이 되겠어요. 자, 디귿번 t = 2초일 때 t = 2초니까 뭐예요? 이게 이 순간 t = 0. 이때부터 1초가 지나서 이 모습. 자, 이때부터 1초가 더 지나는 거잖아요. 1초가 더 지나게 되면 요 연두색 리본이 -1까지 왔죠. 그럼 이제 연두색 리본 오른쪽에 표시가 잘 안 나겠네. 흰색 리본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1초에서 1초가 더 지났어. 즉 t = 2초야. 그럼 뭡니까? 이제 요 7cm 위치에 있던 이 리본이 바로 어디까지 이동할 수 있겠어요? 2초가 지나게 되면 x = -5까지 이동을 하겠죠. 1초에 4cm 가니까 1초가 더 지나면 x = -1까지 요 녀석이 도달하게 될 거예요. x = 5인 지점에. 자, 그리고 파동 A는 자, 요 녀석 x = 1까지 갔어요. 1초 동안. 그러면 이제 뒤에서 오는 녀석이 또 1초 동안에 4cm를 이동을 해서 뒤에 있는 마루의 리본 역시 흰 리본이 있었으면 A 파동도 이때부터 2초가 지나면 x = -5 지점까지 오게 되고 그러면 두 파동이 중첩된 결과 진폭은 플러스 y 방향으로 3cm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옳은 문장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이 문제를 보고 진행 속력을 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파동에서의 속력 V가 T분의 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두 파동이 합성된 결과의 진폭을 구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파동에 대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을 다양하게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4번은 빛의 굴절을 묻는 문제고 이거 우리가 굴절의 법칙이라고 하는 식을 써도 되는데 근데 보기를 보면 정확하게 숫자를 넣어서 대입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굴절의 법칙, 즉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하고 공부한 친구들 이렇게 입사각과 굴절각이 나와 있을 때 각도부터 비교해라.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입사각이고 누가 굴절각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이 빛이 어떤 매질을 지나가는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입사각 그리고 굴절각. 자, 눈으로 봐도 공기에 있는 굴절각이 물에 있는 입사각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경우가 바로 어떤 경우? 공기에서의 빛의 속력이 물에서의 속력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 각도 커요. 근데 굴절률은 속력이 느린 매질의 굴절률을 크다라고 잡았기 때문에 굴절률은 물에서의 굴절률이 공기에서의 굴절률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물 대신에 액체 A하고 B로 바꿔치기 한 거죠. 그랬더니 굴절각은 다 똑같아요. 근데 입사각이 달라지고 있죠. 그럼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푸는가? 자, 먼저 공기하고 물을 비교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공기는 그대로 두고 액체만 A로 바꾼 거잖아요. 굴절각하고 입사각하고 비교해 보면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역시 커요. 그런데 그 차이가 어때요? 물보다 A와 공기에서의 각 차이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를 2개를 해주세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빛이 공기에서의 속력과 A에서의 속력이 더 물보다 느리다는 거예요. 매질이 같으니까 공기에서의 빛의 속력은 똑같거든요. 얘를 물로 바꾸든 액체 A로 바꾸든. 그런데 뭡니까? 속력이 A가 물보다 더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굴절률은 바뀌어야 되겠죠? 공기의 굴절률보다 A의 굴절률이 물에서보다 훨씬 큽니다. 자, 그럼 이제는 뭐하고 또 비교를 할 거냐? 액체 B. 자, 액체 B는 빨간색으로 쓸까요? 자, 여기다 쓸게요. 자, 역시 공기에서의 각하고 액체 B하고 비교해 보면 굴절각하고 입사각하고 A보다도 더 차이가 나요. 부등호를 3개를 할게요. 그렇다는 얘기는 빛의 진행 속력이 공기에서보다 B에서 너무너무 느리다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굴절률은 공기에서보다 B에서의 굴절률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빛의 속력. 자, 공기에서의 속력이 당연히 큽니다. 자, 그리고 물 A, B를 비교해 보면 이 부등호의 관계로 볼 때 물의 속력이 빠르죠. A보다. 그리고 A는 B보다 빠르게 돼요. 자, 그 다음 굴절률 보도록 할게요. 자, 굴절률은 공기의 굴절률이 작고 그 다음에 물보다는 A보다는 B의 굴절률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보기 볼게요. 기억번. 빛의 속력은 물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옳은 문장이네요. 자, 굴절률은 A하고 B하고 비교할 때 A가 B보다 작습니다. D는 틀린 문장이고. 자, 디귿. 공기와 액체 사이의 임계각은 A일 때와 B일 때 비교하는 건데, 자, 요거 선생님이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두 매질의 굴절률 차이가 크면 클수록 차이가 클수록 임계각은 어떻게 된다? 작아지게 된다. 그래서 비교해 보면 공기와 A일 때의 굴절률의 차이보다 공기와 B일 때의 굴절률의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임계각은 B에서가 더 작죠. 즉 임계각은 A일 때가 B일 때보다 큽니다. 디귿은 옳은 문장.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의 굴절에 대한 대표적인 문제인데 보통은 이렇게 2경우를 주는데 이 경우는 물, A, B 3경우를 준 것만 다를 뿐 우리가 연계 교재나 그리고 기출 문제에서 다뤄봤던 문제예요. 그래서 14번 문제 풀었고요.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은요. 불순물 반도체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고, 그리고 이 불순물 반도체,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접합해서 광 다이오드도 만들 수 있고 발광 다이오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유사한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 원리가 어떻게 보면 반대예요. 발광 다이오드는
이 발광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이 걸렸을 때 바로 뭐죠, 여러분? 전류가 흐르면서 빛을 내는 거죠. 근데 광다이오드 하면 뭐예요? 우리 광전 효과 생각해야 돼요. 요 접합면에 빛을 쬐어줬을 때 바로 광전 효과에 의해서 전자가 튀어나가면서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광다이오드예요. 그래서 광다이오드는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고, 발광 다이오드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연계 교재 문제를 풀 때도 광다이오드의 원리까지는 다루지 않았어요. 그냥 광다이오드, 그리고 광다이오드를 이용하는 CCD, 우리 앞에서 문제 풀었잖아요. 광전효과 이용한다. 여기까지만 다루었는데 우리 15번을 풀어보면서 광다이오드의 조금 더 깊은 원리까지 이번에 여러분들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념을. 자, 일단 가번, 반도체 XY. X 보니까 비소, 전자 하나 남아도는 전자가 있네요. 바로 뭡니까? N형 반도체. 자, 반도체 Y는 양공이 존재하죠? 그러면 반도체 Y는 P형 반도체. 자, 그래서 표시해 볼게요. X는 N형 반도체, Y는 P형 반도체. 역시 X는 N형 반도체, Y는 P형 반도체. 자, 그럼 먼저 광다이오드. 자, 광다이오드는요, 이렇게 회로를 연결하지 않더라도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하고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이 접합면에서는 서로 결합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플러스를 가지니까 전기력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는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로 이제 존재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빛을 비추게 되면 이제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죠. 전자가 튀어나오면서 이 N형 반도체에는 전자들을 쫙 밀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 N형 반도체에는 이렇게 전자가 한쪽 편으로 밀려 있어요. 자, 반면에 요 접합면에서 빛을 받아서 전자가 튀어나간다는 얘기는 전자가 튀어나오고 난 자리에 양공이 남는 셈이니까 그 양공은 또 이 옆에 있는 이 양공을 청력으로 밀어버리겠죠. 그래서 P형 반도체에는 이렇게 양공들이 또 이렇게 몰려 있게 돼요. 그래서 광다이오드의 P형 반도체는 마치 전지의 플러스 극을, 그리고 광다이오드의 N형 반도체는 마치 전지의 마이너스 극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회로를 연결하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요 발광 다이오드도 순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이 발광 다이오드까지도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과 발광 다이오드가 병렬로 연결돼서 전류가 흐를 수가 있는데, 이 발광 다이오드를 보니까 플러스 극의 N형 반도체가, 마이너스 극의 P형 반도체가 연결됐거든요. 자, 이것은 무슨 방향으로 전압이 연결된 거예요? 역방향. 따라서 이 발광 다이오드에는 전류가 흐를 수가 없고 발광 다이오드는 빛을 방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발광 다이오드에 대한 거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알고 있는데, 광 다이오드 이제 기억을 해 놓으세요. 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접합면에 빛을 쪼이게 되면 광전 효과에 의해서 전자와 양공이 튀어나가기 때문에 P형 반도체는 플러스 극을, 그리고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극을 띠게 돼요. 그래서 회로를 연결하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았다면,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기억번 볼게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극으로 흘러야만 되죠. 그래서 B, 저항, A 방향이 됩니다. 기억은 틀린 문장이고요. 발광 다이오드는 역방향 전압 연결이기 때문에 빛이 방출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니은도 틀린 문장. 디귿, 발광 다이오드의 전자하고 양공은 역방향이면 어떻게 되죠? 쩍버리죠? 네, 접합면에서 서로 멀어지게 됩니다. 디귿,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페이지까지 문제를 끝냈고요. 자, 마지막 16번부터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은요. 이것도 단순 지식형이에요. 지식을 외우고 있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는 거죠. 자, 전자기파 AD를 파장에 따라서 분리한 건데 B는 힌트를 주었네요.
인체 내부의 뼈 사진. 자, 뭡니까 여러분들? X선이죠. 자, X선보다도 파장이 더 짧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A는 감마선. 자, 가시광선인데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습니다. 바로 자외선.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어요. 적외선. 적외선보다 파장이 길면 전파. 자, 전파도요. 요 부분은 마이크로파, 요 부분은 라디오파. 합해서 전파라고 부릅니다. 자, 보기 바로 갈게요. 기억번. A는 감마선이죠. 투과력이 가장 강하고 암 치료에 사용됩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투과력이 크고요. 그리고 파장이 짧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에너지가 큽니다. 위험해요. 위험해요. 자, 니은. C는 자외선. 컵을 소독하는데 사용하죠. 니은도 옳은 문장이고요. 자, 이렇게 파장이 다르면 전자기파의 이름도 다르고 이름이 다르다는 얘기는 전자기파의 특성도 다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게 있어요. 바로 진공 중에서의 전자기파의 진행 속력이죠. 진공에서는 파장에 상관없이 다 같은 속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만 옳은 문장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17번 문제 바로 가볼게요. 자,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자현미경이에요. 전자현미경이면 여러분들 무엇을 떠올려야 합니까? 바로 이 전자가 입자의 성질만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파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물질파도 여러분들 물리학 1 교육과정에 물리 2에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그 수능에서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물질파 파장, n분의 플랑크 상수 이렇게 해서 정량적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물질파를 이용하는 사례로 전자현미경을 문제로 낼 수 있는데 이 전자현미경도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 전자현미경은요. 전자의 물질파, 즉 파동성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이 전자현미경은 아주 작은 그 물질도 볼 수 있어요. 분해능이 뛰어납니다. 빛을 이용하는, 즉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광학현미경보다. 자, 보기 보도록 할게요. 기억번.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해서 시료를 관찰한다. 옳은 문장이고요. 분해능이 광학현미경보다 뛰어나서 아주 작은 물체도 볼 수 있다. 니은도 옳은 문장이고, 자, 여기 자기 렌즈가 있는데 우리 광학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유리로 만들어진 렌즈가 있잖아요. 그것은 빛을 모아서 선명하게 물체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쏘는데 전자가 다른 데로 다 퍼져나가면 안 되니까 전자를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아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전자가 이동하면 그게 바로 전류고 그 전류의 진행 경로를 바꿀 수 있으려면 맞았어요. 강한 자기장을 걸어줘야 돼요. 바로 이 자기 렌즈는 이름은 렌즈지만 이게 코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그 코일 자체가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고 그래서 전자들로 하여금 이 자기 렌즈 쪽으로 이 전자들을 경로를 휘게 해서 모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 렌즈의 역할이죠. 디귿번은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18번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이 18번 같은 경우는 좀 기본 개념으로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자, 상황은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0.9c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이고요. 이런 거 잘 봐야죠. 그 다음 문장 누가 관찰했는지가 중요해요. B가 관찰했어요. B가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우주선에 타고 있는 관찰자 B가 측정할 때 광원 P 그리고 광원 Q에서 빛이 동시에 발생했는데 그 빛이 동시에 R에 도달했대요. 자, 그럼 여러분들 관찰자 A가 볼 때는 우주선과 관찰자 B가 운동하지만 관찰자 B 입장에서는 나는 가만히 있고 즉 B는 가만히 있고 관찰자 A가 반대 방향으로 0.9c로 등속도 운동하는 것으로 관측해요.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장 핵심이에요. 무조건 나는 가만히 있고 네가 운동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B는 나 가만히 있어. 그런데 P하고 Q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이 R에 동시에 도달했네. 그렇다는 얘기는 빛의 속력은 일정하니까 P에서 R까지의 거리와
Q에서 R까지의 거리가 같구나. 누가 볼 때? B가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보기 볼게요. 기억번. A와 B가 측정한 빛의 속력은 광속 불변의 원리. 누가 보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빛의 속력은 같아야죠. 자, 기억은 옳은 문장이고요. 자, 니은. B가 측정할 때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운동하고 있는 좌표계의 시간이 느리게 가죠. B가 볼 때는 A가 운동하니까 A의 시간이 느리게 가요. 니은 옳은 문장. 역으로 A가 볼 때는 B가 운동하니까 B의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무조건 나는 가만히 있고 네가 운동하니까 너의 시간이 다 느리게 가는 것으로 관측하는 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자, 디귿번. A가 측정할 때 P와 R 사이의 거리 그리고 Q와 R 사이의 거리를 비교하는 건데요.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운동하는 좌표계에서 시간은 느려지고 길이는 줄어들어요. 길이가 수축돼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 운동 방향으로만 길이가 수축하죠. 그래서 A가 보면 우주선이 수평 방향 쪽으로 운동하니까 수평 방향의 길이인 Q와 R에서는 길이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P와 R 사이의 거리, P와 R 사이의 거리는 운동 방향과 수직이잖아요. 운동 방향하고 상관이 없는 이 P와 R 사이의 거리는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가 볼 때는 PR까지의 거리가 QR까지의 거리보다 더 길게 측정이 되겠죠. 디귿은 옳은 문장.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 17, 18번까지 풀었는데요. 마지막 4쪽.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그럼 이제 19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총평에서도 킬러 문제로 뽑았던 문제였거든요. 근데 또 막상 해보면 기억날 거예요. 선생님한테 이거 배웠구나.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황에서 작용하는 것은 중력밖에 없어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만히 잡고 있다가 놓았더니 A하고 B의 높이가 같아졌다. 그러려면 그 조건이 맞으려면 A가 위로 H만큼 올라가고 B는 아래로 H만큼 내려와야만 A하고 B의 높이가 같아질 수가 있어요. B하고 C 사이의 거리는 이 H만큼 간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의 조건을 볼게요. 가에서 나로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C가 A의 3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이 아니죠. 미안해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뺀 건데 처음에는 물체들이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실에 연결돼서 운동할 때 매 순간의 속도의 크기는 A, B, C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3배가 된다는 것은 나중 속도는 A, B, C가 다 같다는 얘기니까 결국 뭐예요? 질량이 C가 A의 3배라는 겁니다. 그러면 A의 질량이 M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C의 질량은 3M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와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가 같다고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식으로 풀어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물체가 연결되어 있건 세 물체가 연결되어 있건 중력만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세요. 첫 번째 단계, A하고 B, C의 역학적 에너지를 다 이렇게 풀어 쓰세요. A의 EK와 EP, 자, 그리고 B에도 EK와 EP가 있겠죠. 그리고 역시 C도 EK와 EP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누가 증가하고 누가 감소하는지를 표시하세요. 자, 그럼 먼저 A, B, C 모두 정지하고 있다가 운동하게 됐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중에서 운동 에너지는 A, B, C가 모두 다 증가. 자,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A 올라갔잖아요. A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 자, B는요, 내려왔죠?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역시 감소해요. 자, 이 총합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증가하면 그만큼 다른 누군가는 감소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EK와 EP가 다 증가했기 때문에 A의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증가해요. 그러면 누군가는 감소해야 되죠. 바로 B하고 C를 볼게요. 자, B는 EK 증가, EP 감소인데 증가한 EK가 크냐, 감소한 EP가 크냐,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B의 EK라고 하면 2분의 1 MB 그리고 V라고 할게요. V의 제곱 0 빼나마나. 자, 이것이 B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MBGH가 되겠죠. 바로 뭡니까?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보다 더 커야만 돼요. 왜? A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으니까 B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해줘야만 뭔가가 증가량과 감소량이 같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같은 원리로 C의 역학적 에너지도 어때야 될까요? 자, 요거 질량 지워버리면 2분의 1 V제곱이 GH보다는 항상 작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C 같은 경우에도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보다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더 커요. 그래서 C 역시도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거고 결국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 B,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의 합과 같아야 돼요. 물론 이거는 보기에서 묻지는 않았지만.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보기에서 주어진 조건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자,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했어요. 얼마만큼? MGH만큼. 이게 뭐하고 같느냐?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와 같아야 돼요. 자, 그런데 C는 감소한 EP가 증가한 EK보다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감소한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C의 질량이 3M으로 우리 구했으니까 3mgh에서 운동 에너지 2분의 1, 3m 그리고 V의 제곱. 나번 이 상황에서의 ABC의 속력을 우리 V로 놓도록 할게요. 자, 요 관계식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 식으로부터 정리하면 자, 2분의 1 MV의 제곱이 3분의 2 MGH와 같다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개념과 문제를 풀어보았다면 항상 이 관계식으로부터 2분의 1 MV제곱을 MGH꼴로 바꾸는 문제가 대표적 유형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 에너지 그리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사이의 관계식을 이끌어낼 수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놓고 보기 갈게요. 기억번 A의 속력을 물었습니다. 자, A 속력은 B하고 C하고 같고 우리가 V로 놓았죠. 그러니까 이 식으로부터 MM 지우고 식을 정리하면 V는 루트 3분의 4 GH. 그래서 기억은 틀린 문장이 되는 거고요. 자, 니은 B의 질량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B의 질량을 구하는 방법은요. 이거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무엇을 쓸 거냐? 증가한 에너지가 감소한 에너지하고 똑같다. 이 식을 쓸 거거든요. 그럼 증가한 게 뭐예요? 일단 ABC의 운동 에너지.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노란 걸로 표현을 할게요. 자, ABC의 니은번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2분의 1 곱하기 자, A의 질량 더하기 B의 질량 모르고 C의 질량 3M 그리고 V의 제곱 처음 운동 에너지 0 빼나마나. 자, 여기에다가 이것만 증가한 게 아니죠.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증가했어요. MGH. 자, 이렇게 증가한 에너지가 뭐하고 똑같아야 돼요? 감소한 B와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같아야 돼요. 그러면 B의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B의 질량 모르니까 MBGH. 자, 그리고 C의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3m, C도 역시 H만큼 감소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바로 뭐예요? 증가한 에너지의 합. 이건 바로 뭐죠? 감소한 에너지의 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요 식을 쓰는 거예요. 다 MgH 꼴인데 요 녀석만 이게 2분의 1mv제곱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요 식에서 2분의 1m 지우면 v제곱이 3분의 2gh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m 더하기 mb 더하기 3m 2분의 1 v제곱을 뭘로 바꾼다? 3분의 2gh로 바꾼다. 자, 그럼 플러스 요거 그대로 쓰고 얘도 그대로 쓰고 그래서 식을 풀어서 정리하면 B의 질량은 얼마가 나오느냐? 2m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은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푸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만 우리가 지금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물체든 세물체든 일단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A, B, C의 EK, EP를 풀어 써놓고 각각 누가 증가하고 누가 감소하는지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식을 쓰고 그리고 B의 질량을 묻더라도 우리는 뭘 갖고 한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누가 증가했는지 누가 감소했는지 증가량과 감소량을 같다 이걸로 놓고 풀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기억, 니은까지 답을 찾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는데 또 전혀 다른 디귿을 물었어요.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물었거든요. 자,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했었죠? 바로 운동 법칙 할 때. 그래서 해설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저는 이 디귿번을 풀을 겁니다. 자, 세물체가 함께 운동합니다. 세물체가 함께 운동할 때 우리는 가속도를 구할 수 있죠. 세물체를 한 물체로 간주하면 m, 2m, 3m짜리 다 더해서 6m짜리 한 물체와 똑같고 6m짜리 한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외력, C에 작용하는 중력, 3mg, B에 작용하는 중력 2mg, A에 작용하는 중력 mg. 자, 그러면 오른쪽에는 마치 5mg의 중력에 작용하고 있는 하나의 물체로 간주할 수 있고 왼쪽에는 mg. 눈으로 보면 아래 방향 똑같지만 실제로는 반대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힘의 합력은 5mg-mg. 그래서 4mg. 무엇을 구했어요, 여러분들? 가속도가 3분의 2g라는 것을 구했어요. 자, 그러면 알짜 힘,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A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3분의 2mg가 되고 A가 지금 위로 올라가고 이 오른쪽에 있는 BC가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방향은 윗방향. 자, 그러면 A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지구가 당기는 중력, 그리고 실이 있으니까 실이 A를 당기는 힘이 있는데 이 두 힘의 합력이 윗방향으로 3분의 2mg가 되려면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3분의 5mg여야 되고 A하고 B는 같은 실, 같은 크기의 힘으로 역시 이 실 P는 B도 윗방향으로 3분의 5mg로 당기고 있어야만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을 물어볼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운동 법칙 쓰는 게 가장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에 위치하고 있어서 선생님도 킬러 문제로 분류했지만 사실 이 전자기 유도는 여러분들 많이 기출 문제나 연계 교재 문제를 통해서 익숙하게 알고 있는 유형이에요. 다만 조금 생각할 거리는 있죠. 자, XY 평면이고요. 자기장 영역 1, 2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일정한 속력 V, V, 2V로 운동하고 있는 거고 1,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라고 해요. A와 B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색이 같다고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먼저 여러분들 영역 2에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한 칸마다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하나씩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시간 관계상 선생님이 전 영역을 다 그리지는 못하겠어요. 자, 그리고 이 사각 도선이 1초에 요거 한 칸씩 이동할 때의 속력을 V라고 할게요. 그럼 1초 후에 이 사각 도선은
연두색으로 그릴까요? 1초 후 사각 도선은 자 여기까지 오겠죠. 그랬더니 뭐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들어가는 자기력선 4개가 없어졌어요. 4개가 변화한 거죠. 자, 얼마 동안 우리가 가정했어요? 한 칸 이동하는 속력 1초 동안. 자, 그럼 1초 동안의 이 자기력선의 변화만큼 유도 전류가 흘러야만 될 거예요. 근데 A하고 B하고 유도 전류의 세기가 같다라고 하니까 이 A도 1초 동안 자기력선의 변화가 4개만큼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일단 영역 2에 요거 2칸 걸쳤네요. 그럼 영역 2는 들어가는 방향이고 한 칸에 들어가는 자기력선 하나 존재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영역 1은 나오는 방향일 텐데 자기력선 변화가 4개가 되려면 자, 요거 한 칸 딱 옮겨올 때 4개의 자기력선 변화가 되려면 2개만큼이 더 생기니까 2개만큼 더 생기니까 요거 들어가는 거 2개만큼 변화하는 거죠. 근데 토탈로 4개가 되려면 이 나오는 방향의 자기력선은 한 칸당 3개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나오는 자기력선 토탈 6개에 들어가는 자기력선 2개 계산해서 역시 1초 동안의 델타 파이가 4개가 되는 거죠. 4개씩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기장 영역으로 1초에 한 칸씩 도선이 들어올 때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한 칸에 1개 있을 때, 한 칸에 3개 있을 때 영역 2의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하면 영역 1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3B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기 기억번 자기장의 세기는 1에서가 2에서의 3배 옳은 문장 맞습니다. 자, 전류의 방향을 니은번에서 묻고 있죠. 자, 들어가는 자기장 영역에서 도선이 빠져나와요. 들어가는 거 없어지네. 안 돼. 나 들어가는 거 만들어서 보충할 거야. 따라서 도선 B에는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도선 A는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오는데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더 많죠. 계속 나오는 자기력선 개수가 증가해요. 없어지는 것도 싫지만 늘어나는 것도 싫어요. 자기장 영역으로 도선이 들어갈수록 나오는 방향의 자기력선이 증가하니까 이 도선은 나 나오는 것도 싫어. 들어가는 자기력선 만들어서 방해해야죠. 그러려면 도선 A에도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돼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A와 B에서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 자, 요게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어요. 자, C 같은 경우에는 영역 2에 한 칸 걸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 하나. 그리고 영역 1에는 3칸 걸쳐 있어요. 한 칸당 한 칸당 나오는 자기력선 3개씩 존재하니까 3칸이면 나오는 자기력선 몇 개예요? 그쵸, 9개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녀석은 1개인데 나오는 자기력선은 9개니까 이거 토탈 계산하면 나오는 자기력선 8개가 존재한다는 거죠. 만약 속력이 같으면 1초에 한 칸씩 자기장 영역을 들어가게 되니까 나오는 자기력선 8개씩 변하게 되는데 속력이 몇 배예요? 2배예요. 그러니까 1초에 몇 칸 가는 거예요? 1초에 2칸. 그러니까 1초에 한 칸 가면 나오는 자기력선 8개가 더 생기는데 1초에 2칸을 가니까 나오는 자기력선 16개가 더 생기는 거죠. 즉 16개에 해당하는 1초 동안에 자기력선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자, 1초 동안 자기력선의 변화 4개, 1초 동안 자기력선의 변화 16개, 유도 전류의 세기는 1대 4가 되겠습니다. 디귿번은 옳은 문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계 교재나 평가원 기출 문제에서 다루었던 문제와 유사하지만 이렇게 정량적 계산까지 통해서 유도 전류의 세기, 자기장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면적, 그리고 속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1번부터 20문제까지 풀었는데요. 단순 지식형으로 쉬운 문제도 있었지만
정말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1쪽부터 4쪽까지 굉장히 많이 문제들이 분포되고 있었어요. 익숙한 문제도 있었고 참신한 문제도 있었거든요. 익숙한 건 익숙한 것대로 출제 경향이 굉장히 높으니까 잘 하고 있어야 되고, 참신한 문제는 참신한 것대로 또 참신해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버릴 문제가 없다는 거.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틀린 문제 위주로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여름방학 총평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각각 자기의 위치에 맞는 학습법 정말 뜨겁게 한번 달려보기를 바랄게요. 자, 이것으로 7월 학평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